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빚을 지고 있고 또 얼마나 노후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또 취업 대란 속 청년들은 취업 준비에 얼마나 돈을 쓰고 그 돈을 또 어떻게 마련할까요? 한 은행이 이런 데이터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성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1년 남짓. 그간 취업 준비에 평균 384만 원을 썼습니다. 자격증 취득, 어학시험 같은 소위 스펙을 갖추는 데 쓴 건데 절반 이상은 부모들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업종별로는 사무직이 평균 345만 원인 반면 시내 직장 공무원 준비에는 2배 가까이 많은 633만 원이 들었습니다. 어렵게 취직에 성공한 사회초년생 절반은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평균 대출액은 2,959만 원, 빚 갚는 데 매월 61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또 첫 직장에 실망해 이직을 하려는 2년차 징크스를 증명하듯 2년차 직장인의 이직 희망률은 86%에 달했습니다. 100세 시대가 눈앞인데 노후 대비는 부실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직장인 4명 중 1명은 여윳돈 부족, 저금리 등의 이유로 노후 대비 저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정기저축을 하는 사람도 월 평균 저축액은 2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자녀 1인당 월 33만 원을 쓰는 사교육비도 노후 준비의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고교생은 47만 원에 육박했는데 서울의 경우 강북이 54만 원인 반면 강남 3구는 86만 원에 달했습니다. 한편 1년 미만 경력 단절을 경험한 30, 40대 여성은 경력 단절 이전보다 월급이 평균 29만 원 줄었고 경력 단절 기간이 길수록 월급 감소폭은 더욱 컸습니다. 이번 조사는 신한은행이 9월부터 2달간 전국 20세 이상 2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 1년 동안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은 곧바로 취직한 경우보다 임금이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학 졸업 직후 취직한 20대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졸업 후 1년간 실업을 겪은 20대 임금은 90.2에 그쳤습니다. 실업 기간이 2년이 되면 임금 수준은 79.3%, 3년으로 길어지면 78.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실업을 경험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주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차례 미뤄온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빠져 있었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요 골자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여러 유인책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집이 없는 분들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더 많은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세제 감면 혜택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건강보험을 인하해주는 방안도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해마다 2천만 원 이상 월세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소득 노출로 건보료 부담이 커지는데 이를 경감해준다는 겁니다. 이 밖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내년으로 발표가 미뤄질 것이라던 전월세 상환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도 이번 안정화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6주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서울 중심지와 강남 지역에서는 주택 공급량이 많지 않아서 상승세 둔화 현상이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0.26% 올랐습니다. 앞서 5주 연속 아파트 값의 오름폭이 커지다가 이번 주 처음으로 한풀 꺾인 겁니다.
특히 지난주까지 고공행진을 벌이던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 들어 주춤했습니다. 강남 4구 중 유일하게 서초구만 오름폭이 소폭 커졌을 뿐 송파구와 강남구, 강동구는 줄어 전체적인 상승폭 둔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이유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값은 거래 당시의 호가가 시세로 굳어지는데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눈치 보기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이 주춤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주택시장을 잠시 얼어붙게 했을 뿐 실제 가격 안정화로 이어지기까진 여전히 공급이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매수에 대한 수요자들을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강남권이나 공급이 부족한 도시에만 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의 공급 물량 대부분이 서울 외곽과 경기권에 집중돼 있어 서울 집값 안정화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춘영입니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3%대로 내다보는 기관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9개 주요 해외 투자은행의 전망을 취합한 결과 이 가운데 4곳이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3%대로 내놨습니다. 바클레이스와 골드만삭스가 가장 높은 3.1%로 예상했고 메릴린치와 UBS는 나란히 3%로 전망했습니다. 이들 투자은행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2.9%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 10% 계층의 자녀 세액공제와 6세 이하 추가공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으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자녀 세액공제는 내후년,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내년에 폐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이들 대상으로 한 공제 제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재계도 결국 이런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는데요. 휴일 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할지 2배로 할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재계가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방안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국회를 찾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여야 잠정 합의안은 법정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휴일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해왔던 재계가 이를 수용한 것은 최악은 면하자는 판단 때문입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 또 이런 시기의 절박성, 또 기업들의 그러한 사정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입법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계는 우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폐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이 폐기되면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돼 바로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고 휴일 수당도 1.5배에서 2배로 늘어납니다. 법 개정을 기다려왔던 대법원이 다음 달 공개 변론에 들어가는 것도 부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 2배를 지급하라면 낸 소송 상고심을 공개 변론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처리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회는 예산안 처리 후폭풍으로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여서 산업계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갑자기 내려간 기온 때문에 요즘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개 곧 낫겠지 하고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도 내버려뒀다가는 건강을 해치는 질병들이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감기의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과 콧물입니다. 겨울철에 잘 걸리지만 보통 2, 3일 정도면 자연히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기침과 콧물이 일주일 이상 계속될 때입니다. 이때는 감기가 아닌 다른 질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노인은 기침이 심하면 급성 기관지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컨디션이 좀 저하되고 그 다음에 폐렴이라든지 또는 구비동염 이런
그 호흡기 계통 질환의 합병증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기침 콧물에 더해 두통이 심하고 피부에 열꽃이 핀다면 뇌수막염, 복통과 설사를 동반하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몸 한쪽에 띠 모양 수포가 생기면 대상포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건 구토 증상을 보이는 폐렴입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4위로 지난해 폐렴으로 숨진 사람만 16,000명이 넘습니다. 각종 질병을 막으려면 조금 추워도 자주 환기를 하고 온도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춥거나 또는 건조한 상태에서는 더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조한 상태에서는 깊숙이 또 잘 침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또 바깥 활동을 하고 실내로 들어온 뒤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애슐리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랜드파크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박형식 전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대표이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근로자 4,700여 명에게 각종 수당과 미지급 임금 등 4억 1천여만 원을 퇴직 14일이 지나도록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임금 지급을 위해 상당한 돈을 공탁했고 범액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최근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바로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에 비해서 경쟁률은 낮지만 근무 조건은 비슷한 직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군무원입니다. 군무원이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좀 생소한 직업이기는 한데 직업 군인이랑 비슷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 군부대 안에서는 군인들만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군무원이란 군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는데요. 국가공무원법상 소방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등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직업입니다. 일반 공무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정 등 여러 가지 지원 업무를 한다면 군무원은 군부대라는 특수한 장소 안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업무를 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무원은 군인들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군무원은 일반 군인들처럼 군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부대 안에서 일은 하지만 신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거나 머리를 짧게 한다는 식의 규정은 없습니다. 연봉 역시 군인 기준이 아니라 기본 공무원법에 준하는 호봉제를 따르게 되는데요. 여기에 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자녀 학자금 지원이나 추가 근무수당 등의 복리후생 혜택도 똑같이 받게 됩니다. 또 군부대에서 아파트나 숙소를 제공받기도 하고 이 PX에서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어서 이 복리후생에 있어서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큰 혜택이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무원보다 복지가 좋다고 하니까 정말 숨겨진 알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히든잡으로 군무원을 소개해 주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장점은 일반 공무원처럼 안정적이지만 경쟁률이 비교적 낮다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무원의 수를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26,429명인 군무원 수를 2025년까지 군인 정원의 6% 수준인 31,32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군무원을 향하는 문이 더 넓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군무원은 어떤 분야의 인재들을 뽑는 건가요? 네, 군무원은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과 군사정보 등의 61개의 직렬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 분야의 일반 군무원, 또 기계와 임의용 등의 19개 직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능 군무원,
또 이 교관이나 계비군 관리라는 7개 직렬을 수행하면서 이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 공무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 상시로 계약 공무원까지 뽑고 있는데요. 이러한 군무원은 통합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나 육군, 해군, 공군별로 뽑기 때문에 자신이 일하고 싶은 곳에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군무원도 공무원이니까 직급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나요? 직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군무원의 경우는 1에서 9급, 기능 군무원은 6에서 9급, 또 별정 군무원의 경우는 2에서 9급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급으로 시작한 일반 군무원의 경우는 첫 급여로 일반 9급 공무원과 같은 130만 원 정도의 기본급을 받게 되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수당이 붙게 됩니다. 또 이 남성의 경우는 군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합격을 해서 일을 시작하면 이 사무봉의 군무원 월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군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이 군무원도 일명 공시를 봐야 하는 건가요? 네, 이 군무원은 특채 경력직을 제외하면 일반 공무원처럼 이 군무원 시험을 통해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지원 자격은 7급의 경우는 만 20세 이상, 9급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시험은 매년 상반기에 한 번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이 각각 다른 날짜에 시험을 치르게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군무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고 하셨는데 모집 분야에 따라 시험 과목에도 차이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시험 방식이 다소 간소해진다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영어는 토익 점수로 대체가 되고요. 한국사 역시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으로 대체가 됩니다. 물론 시험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만족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세부 시험 과목은 9급의 경우는 국어와 직무 과목 2과목으로 총 3과목을 보게 되고요. 7급은 국어와 직무 과목 3과목으로 해서 총 4과목을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네, 내년부터 시험이 간소해진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혹시 기술 근무원의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건 없나요? 네,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관련 자격증이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기술이 서툴더라도 합격 후 6개월간 이 직무 관련 실습 교육을 받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부담 갖지 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무원 기술직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합격선이 상당히 낮고 때로는 미달까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번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갱신하던 공무원 시험. 그래서 호모 고시오패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공무원으로 향하는 관문은 결코 녹록지가 않죠. 이럴 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군무원의 세계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히든잡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